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여러분은 코인 투자 정보 어디서 찾으시나요? 혹시 너무 많은 이슈 때문에 진짜를 놓치고 있지 않으신가요? 코인 시장을 파헤쳐서 진짜 배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11월 18일 목요일 코인 파헤치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파헤치기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상당히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비트코인 시장. 그래서 제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원래 이게 격주로 이수호 부사장과 격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수호 부사장께 얘기를 해서 내가 가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 뭔가 이보다 좋을 수도 없다. 악재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하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 악재들이 일제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6만 달러가 무너지는 등 단기간 조정을 보였는데요. 네, 어쨌든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 했을 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그날 방송하실 때도 약간 불안해하시긴 했어요. 근데 너무 좋으면 불안해요. 예, 항상 뭐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닌 게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코인 파헤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좀 이슈를 들고 오셨죠? 어떤 키워드를 들고 오셨나요? 첫 번째, 마운트 곡스발 폭탄 터질까? 네. 두 번째, 악재는 어깨 동무를 하고 온다. 세 번째, 김치 코인의 반란. 네, 들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봅시다. 마운트 곡스발 폭탄 터질까? 언제적 마운트 곡수입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사실 그 이제 시장에서 그 코인 시장을 떠돌고 있는 두 개의 퍼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바로 테더 리스크. 쟤네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라는 건데요. 사실 테더 리스크가 한창 화제가 됐던 건 2018년 경이었어요. 그때 뉴욕 남부 검찰과 이제 소송을 붙으면서 문제가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3월달에 이제 합의를 했죠. 벌금을 내는 걸로. 테더. 그리고 이제 자기들 그 이제 리저브 그러니까 그 잔고 목록을 이제 공개하는 걸로 물론 공개를 해봤더니 기여보험이 50%나 돼서 야 이거 도대체 의심스럽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공개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테더는 달러로 뒷받침이 되는데. 실제 달러 현금 말고 딴 걸로 지금 뒷받침을 해놨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지금 테더 리스크는 사실 지금도 문제는 맞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곳들은 더 열심히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테더가 그 2018년경으로 비교하자면 그때 스테이블 코인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USDC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투자한 서클이 발행한 USDC가 굉장히 점유율을 높여오면서 사실 시장에서 테더 리스크는 조금 좀 강도가 좀 줄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리스크가 바로 마운트 곡스. 마운트 곡스. 자, 마운트 곡스 초보 투자자분들 마운트 곡스가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한때 그 전 세계를 호령하던 세계 최대 거래소였습니다. 그 마운트 곡스라고요. 매직 더 게더링 뭐 거의 약자입니다. 근데 이거 만든 사람이 되게 놀랍게도 제드 맥칼렙이라고요. 그 리플을 만든 사람 그리고 리플 싸워가지고 나온 다음에 스텔라를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만든 다음에 이제 그 다음번 그 이제 마크한테 이제 팔았고 그래서 이제 마운트 곡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제가 세계 최대 거래소라고 하냐면요. 2014년, 13년, 14년 요때 전 세계 거래 거의 90%를 담당하던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세계 거래소가 몇 개 안 됐거든요. 몇 개가 되려나? 뭐 거의 없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운트 곡스가 거의 대부분의 거래를 담당하고 있었고요. 2014년에 마운트 곡스 사실 사태가 터졌을 때 사람들 또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일본에 있었거든요. 일본에 이렇게 게 뭐냐면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러고 그게 이유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제드 맥칼랍이라는 친구가 이제 마운트 곡스를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이제 카드를 교환할 수 있는 교환소였어요. 카드 게임 할 때 그 카드 교환소. 근데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 시작했고 이걸 이제 마크 카펠레한테 그 넘겼는데 이 친구가 프랑스 사람인데 일본 덕후래요. 애니메이션 덕후래요. 그래서 자기가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해가지고 일본으로 본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2013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해서 하반기에 쭉쭉쭉 올라가지고요. 2014년 초에는 1,200달러까지 갔습니다. 와 드디어 비트코인 막 간다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2월달에 해킹 사태가 터집니다. 해킹 사태가 터졌죠. 그때 상당히 화제가 됐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마운트 곡스에서 무려 그러니까 고객들이 맡긴 75만 BTC 그리고 이 거래소 자체가 보유하고 있던 10만 BTC가 도난을 당했다라고 이제 밝힌 거예요. 근데 이후에 20만 개 정도는 찾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크 캐팔레스가 세월이 이제 막 이제 흘렀어요. 이제.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여기를 원래는 그 파산 절차를 진행하려고 네. 했어요. 근데 파산 절차가 막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오르는 겁니다. 파산 절차가 진행이 되면 파산을 하게 되면 이게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 당시 가격으로 그 피해자들한테 돌려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야야 파산 절차 그만하고 야 민사회생 절차하자. 그 가격이 막 오르고 네, 있어요. 오르고 있으니까 급해진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야 안 돼. 채권자들이 민사회생법 적용을 요구하면서 민사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01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만약에 2014년 당시 가격이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10조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엄청난 규모가 된 거죠. 네, 아까 20만 개 남았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뭐 일부 피해자들한테 돈을 내주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니까 14만 1,686개의 비트코인이 남아 있습니다. 10조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비트코인이 하드포크하면서 에어드랍 해줬잖아요. 네. 비트코인 캐시. 갈라졌죠. 해서 네네. 비트코인이 두 가지로. 비트코인 캐시도 역시나 한 14만 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래서 항상 보면은 마운트 곡스발 물량이 언제 나오냐 가지고 항상 사람들이 굉장히 떨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파산 관제인이 고바야시 노부아키라는 분인데 이분이 별명이 도쿄 고래예요. 도쿄 웨일 해가지고 뭔가 이게 그 2017, 18년에 특히나 만약에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 펼쳐지면 야 도쿄 고래가 팔았어? 약간 이런 말들이 막 나오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어제 16일이니까 엊그제군요. 엊그제 드디어 최종적으로 법원에 회생 계획에 대한 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렇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법원에 제출을 했어요. 5월 31일부터 10월 8일까지 투표를 진행을 해서 그 참여자들의 99%가 투표를 했고 83%가 찬성을 해서 회생안을 제출했고 법원이 16일에 최종적으로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해라 땅땅땅 내린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남아 있는 그 비트코인을 이제 채권자들한테 나눠주게 되겠네요. 네. 14만 1,686개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운트곡스 지금도 마운트곡스.com 가면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래소인데 그 우리가 흔히 보는 거래소 모양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그 회생 절차 부분에 그 법적인 내용들이 쫙 올라와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 올라온 거를 이제 클릭해서 보면은 자 이제 우리가 결정을 받았으니까 피해자분들은 이게 거기 약간 내가 이거 피해자다, 채권자다라고 그 약간 소명한 분들은 클레임 번호가 있대요. 자기 번호가 그 이메일 주소랑 그 번호랑 그다음에 자기 계좌 번호랑 몇 가지 정보를 입력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돈을 나눠주니까.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돈을 나눠줄지 비트코인 현물로 나눠줄지는 아직 결정되지가 않았어요. 돈을 나눠주려면 어쨌거나 비트코인을 또 팔아야 되니까 거기서도 나올 수 있고 비트코인을 나눠줘도 비트코인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피해받은 거 때문에 돈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물량이 어쨌거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물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마운트 곡스발 이거 터진 게 16일 날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조정을 받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게 약간 그 맞진 않는 게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마운트 곡스 물량이 당장 나올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마운트 곡스발 물량이 나오니까 떨어지겠구나.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던져서 떨어진 거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받을 수 있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트위터 유저가 자기가 마운트곡스 채권자다라고 하면서 2023년은 돼야 받을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놨어요. 그러면서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다. 받게 될 비트코인에 대해서 벌써 들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첫 번째로 일단 만약에 현금으로 준다라고 했을 때요. 이 정도 물량을 시장에 던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OTC 거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장외 거래를 통해서 뭐 주식을 치자면 블록딜이라고 하죠. 이 뭉태기로 이제 물량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두 번째로 만약에 현물 청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자들 개개인이 어떻게 판단할지 알 수가 없어요. 받자마자 던질지 아니면 받고 홀드를 할지 뭐 반은 던질지 뭐 이게 다 각자 다르거든요. 판단이. 그러니까 일시에 물량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이 마운트곡스라는 이슈가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이제 드디어 끝났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슈 마운트곡스발 폭탄 터질까 얘기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랑
좀 관련이 있는 거네요. 악재는 어깨 동무를 하고 온다. 예. 어떤 얘기죠? 예. 자, 제가 지난주에 이보다 좋을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요. 그 말이 무색하게 6만 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건데 이게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간 굉장히 눈을 씻고도 찾기가 힘들었던 악재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악재 없다고 그러시더니 악재가 갑자기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좀 정리해보죠 우리가. 네.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마운트 곡스발 매물 폭탄, 실제로 매물이 나오는 건 아니고 매물이 나올까 우려해서 다른 투자자들이 먼저 던졌기 때문에 가격이 밀렸다라는 거고요. 이 두 번째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1조 달러짜리 인프라 법안 최근에 서명했어요. 근데 그 법안 안에 그 암호화폐와 관련된 좀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1조 달러 재원을 어디서 마련해야 되냐라고 보면은 사실 세금을 더 걷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암호화폐 업계에서 아주 촘촘하게 세금을 걷기 위한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10,000 이상 거래를 받는 브로커가 여러 가지 정보를 기록하고 15일 이내에 정부에 거래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정부에 보고가 되니까 $10,000 이상 거래는 다 세금을 내야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10,000 이상 거래를 받는 브로커라고 했는데 이 브로커가 이 정의가 너무 광범위한 거죠. 뭐 하는 데가 브로커인지 뭐 거래소인지 뭔지가 명하지 않다 이거군요. 그래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른바 진짜 브로커, 거래소로 약간 한정을 해달라는 건데 지금 현재 여기에 정의 광범위한 걸로 보자면 채굴자, 개발자, 디파이 이런 사람들까지 다 세금을 내야 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업계에서는 쓸데없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다라면서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다행인 건 재무부가 일단 브로커 정의를 앞으로 우리가 축소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에요. 법안에서는 넓게 규정돼 있지만 세부 시행 규칙으로 갔을 때 정의를 줄인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나온 건 아니라서 뭔가 보고해야 된다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다 싫어하긴 하는군요. 맞아요. 미국에서도 더 싫어하죠 미국은. 그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 세 번째가 비우호적인 규제 움직임. 그 통화감독청이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은행을 감독하는 곳인데요. 여기 마이클 쉬 집행국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청장 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이분이 16일 날 필라델피아 연은이 주최한 이제 컨퍼런스에서 뭔가 자기가 이제 그 앞으로의 그 입장에 대해서 그 통화감독청의 입장에 대해서 밝혔는데 연방감시기구들이 조만간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담은 성명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연방감독기구들은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곳들은 암호화폐 활동에 대해 매우 신중하고 아주 높은 수준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사실 그 통화감독청에 그 트럼프 행정부 때 그 청장이 누구였냐면 브라이언 브룩스라고 이분이 코인베이스 출신이었어요. 변호사인데 코인베이스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 출신이었네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그 트럼프 정부 막바지에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 일부 은행에 대해 암호화폐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OCC를 이제 떠났잖아요. 떠난 다음에는 바이낸스 미국 법인 대표를 맡기도 했고요. 지금은 물러났지만 그러니까 전임 시절에는 굉장히 친암호화폐적인 인사가 청장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반암호화폐적인 인사가 이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 조심해야 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규제할지 몰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또 이 지금 현재 맡고 있는 마이클 쉬 집행국장이 또 경고한 게 뭐냐면 이 디파이 이것도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약간 옛날에 그 글로벌 금융위기를 그 위험을 초래한 CDS 같은 느낌이야. 이렇게 놔뒀다가는 그때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어라면서 뭔가 강한 규제 움직임을 규제를 시사했기 때문에 시장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 뭔가 규제 움직임이 있다. 이게 세 번째 악재가 되겠고 또 있어요? 네, 많이 있네요. 비트코인 선물 ETF 열기가 식었다. 그 나올 때는 굉장히 열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첫 번째 나온 비토 상장 이틀 만에 10억 달러 모았거든요. 지금도 자산 규모가 13억에서 14억 달러 정도 돼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온 그 사흘 뒤에 나왔거든요. 두 번째 사흘 뒤에 나왔는데 6천만 달러밖에 못 모았습니다. 간격이 너무 크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전부 다 첫 번째만 사고 그 1등만 살아남는 세상이다. 뭐 이런 건가? 두 번째부터는 안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선물 ETF가 오면서 기관 자금들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식었네 열기가.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 측면에서 조금 기대했던 거에 못 미치다 보니 가격에 조정이 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달러화 강세. 달러화 강세.
사실 달러로 표시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와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예.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달러 강세면 비트코인 약세, 달러 약세면 비트코인 강세인데 최근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6번째가 가장 좀 핵심적인데 이게 지표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지표에서 장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단기 보유자들이 비트코인 파는 건 별로 안 무섭거든요. 그런데 이 오랫동안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판다라는 건 지난 시간엔 큰 손들이 저기 비트코인 계속 들고 있다 이렇게 네네. 정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오늘은 좀 다른 반대의 정보가 또 나왔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이게 뭐 CDD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뭐 추적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지표를 보면은 아니다. 아직까지 오래 들고 있었던 고래들이 안 팔고 있다라고 좀 엇갈린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엇갈린 지표군요. 이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하면 악재입니다. 시장에는. 자, 또 있어요? 없습니다. 예. 한 6개, 6개면도 엄청난 많은 또 리스크가 있네요. 하여튼 악재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또 호재가 나올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뭐 악재들이 쏟아지는 얘기까지 해봤고요. 세 번째는 김치 코인들의 반란이에요. 네,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 이거 아마 가장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비트코인 가격은 계속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조정을 받으니까 비트나 이더 투자하신 분들은 약간 지금 좀 속이 쓰리실 텐데 이른바 김치 코인 투자한 분들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저기서 수익 인증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게임 관련이나 아니면 카카오가 뭐 했대더라라는 코인들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원고를 준비한 거는 이제 어젠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올랐어요? 그 사이에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휴먼스케이프요. 여기가 카카오가 의료 사업 강화를 위해서 블록체인 의료 데이터 업체인 휴먼스케이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찌라시가 돌았거든요. 네,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도 전 듣긴 했어요. 근데 아침에 인수한다. 바뀌었어요. 발표했어요? 발표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찌라시 형태가 아니라 뉴스로 나왔습니다. 게다가 한 곳만 보도한 게 아니라 여러 곳이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휴먼스케이프 가격이 업비트에서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해서 60%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아까 한 5%까지 오르는 걸 봤거든요.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거래 대금이 업비트에서 3조 3천억을 찍고 있습니다. 가장 거래대금 많은 코인으로 올라섰고요. 이게 보면은 지금 현재 업비트에서 거래대금 많은 순서로 보자면 휴먼스케이프, 보라, 모스코인, 샌드박스, 알파쿼크, 플레이뎁 이게 비트코인보다 거래량이 더 많아요. 그 대부분이 다 김치코인일까? 한국 기업들이 만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국내 프로젝트들.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김치코인의 반란이다라고 하면 한국 코인 중에 한국계 프로젝트가 진행을 했는데 가격이 잘 나갔던 코인의 대표 주자는 위믹스. 네, 우리 뭐 코인 파헤치기 시간에 여러 번 소개해드렸어요. 야, 여기는 2만 원이 넘었어요. 아침에 보니까 이게 위메이드 주가가 엄청 오르면서 뭐 위믹스 주가도 뭐 엄청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위메이드가 이제 전사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그 위믹스 플랫폼 위에다가 100개의 게임을 올릴 거다라면서 우리 그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갈 거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에서 성공해가지고 이게 상당히 지금 화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위믹스가 지금 이제 뭐랄까 일단 선두로 치고 나섰고요. 이에 질세라 보라가 최근 들어서 더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보라는 왜 올랐냐라고 보면은요. 이 보라 코인을 이제 그 만든 발행한 곳은 보라 네트워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가 웨이투빗이라는 회사가 100% 출자한 회사예요.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카카오 게임즈가 웨이투빗 지분을 45.8% 확보하며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웨이투빗 카카오 게임즈 하니까 보라는 카카오 거네? 근데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또 무슨 얘기를 했었나요? 자, 우리는 NFT P2E로 가겠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 게임 뭐 이런 것도 진출한다 뭐 이런 얘기 했죠. 라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보라가 가겠네라고 하면서 보라 코인이 급등해서요. 이달 초에만 4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어제 장중에 보니까 1,850원까지 올랐습니다. 급등했습니다. 네. 투자한 분들 축하드립니다. 미리 우리 사실 그 코인 파헤치기에서 다 소개시켜 드린 건데 미리 살 걸 그랬네요. 이게 또 물리면 또 대책이 없거든요. 그렇죠. 약간
또 변동성이 또 크니까 맞아요. 이쪽 코인 쪽은. 그다음에 이제 싸이클럽이라고 빗썸에 상장됐는데요. 이게 싸이월드가 다음 달 17일에 정식 오픈한다라는 소식이 보이면서 또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가수 싸이랑 상관은 없고요. 네, 그 싸이월드. 네, 여기도 이제 메타버스 NFT 테마로 묶이고요. 또 아침에 나왔던 소식이 뭐냐면 현대차가 그 전기차 충전 관련 사업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서 그 빗썸에 상장된 코인 중에 EGV라는 코인이 있어요. 네. 그 코인이 갑자기 120% 뛰었습니다. 뭐 현대차랑 무슨 관계 있어요? 현대차가 전기차 충전을 위한 네트워크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하는 그 상대판 파트너에 이 코인을 발행했던 회사가 들어가 있어요. 약간 불안하긴 하다 좀. 무려 120% 올랐습니다 지금. 지금 뭐 그러면서 마치 그 증시의 무슨 테마주, 맞아요. 뭐 대선 테마주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지금 돌아가네요. 가격이 너무 뛰고 있어가지고 지금 너무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지금 메이저 코인들은 이른바 그냥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 김치 코인들은 그야말로 반란을 보이고 있고요. 이렇게 김치 코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니까 다른 김치 코인들도 약간 덩달아 오르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위험한 건 없어요? 당연히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급등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급락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재료가 소멸되면 사실 이게 좀 과도하게 이른바 오버슈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과도하게 오르기 때문에 이른바 고점을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속이 쓰리실 겁니다. 고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휴먼스케이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나왔다고 찌라시로 돌다가 근데 이제 휴먼스케이프 그래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보가 사전 유출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그 뭔가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실제 뉴스가 나오기 전에. 마치 주식시장에 무슨 작전 세력이 개입한 것 같은 그런 그래프를 보였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내부자 정보가 약간 유출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이른바 급등락 코인에 투자하실 때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여튼 김치 코인, 우리나라가 만든 코인들이 관심을 받는다는 건 상당히 좀 좋은 소식인데 거기에 또 뭐 좀 장난치는 분들이 있을까봐 그게 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슈까지 좀 정리를 해보죠. 김치 코인의 반란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쭉 우리 얘기한 거 뭐 이렇게 딱 하나로 정리를 좀 하나 해주시죠, 뭐. 네. 가격은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점점 초월해지시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 네. 자, 11월 18일 목요일 고란 대표와 함께한 코인 파헤치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유튜브 조선일보 머니 채널에서는 매주 목요일 코인 시장의 이슈와 동향을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채널 구독은 물론이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알찬 정보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알고란의 고란 대표님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